그러니까 화교가 도입한 호병을 한국식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도 흑탕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현지화된 건데 너무 현지화가 잘 된 거지.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야.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아주 맛있는 친구들이 길거리에 나옵니다. 바로 길거리 음식 3대장이 있죠. 붕어빵, 호떡, 어묵. 야, 이 셋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예요. 범죄야. 자,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겨울철만 되면 나온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아주 맛있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길거리 음식 3대장들의 원조는 어디고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팩트는 팩트대로 썰은 썰대로 겨울 간식의 세계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도록 가시죠. 자, 일단 1대장은 붕어빵입니다. 붕사권에 살고 있으면 아주 축복받은 삶이죠. 자, 이 붕어빵의 원조는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이름은 타이야끼라고 해요. 자, 이 타이야끼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 순 없어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가장 먼저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은 곳을 꼽으라면 보통 1909년 도쿄의 나니와야 소운텐이 꼽히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야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보면 우리가 아는 붕어빵이랑은 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 타이야끼는 붕어가 아닙니다. 타이야끼는 붕어가 아니라 바로 도미예요. 얘죠. 자, 그럼 일본에서는 왜 붕어가 아니고 도미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도미가 일본에서 굉장히 길한 생선으로 좋은 의미를 가진 생선으로 여겨지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외형적으로 굉장히 예쁜 것도 있지만 도미는 일본어로 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경사스럽다가 메데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타이가 메데타이. 그래서 결혼식이나 축제 등에 가면 도미를 토막내지 않은 채로 온전하게 요리를 해서 주는데 이것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주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다라는 축하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아주 귀하고 비싼 길한 생선으로 여겨지는 이 도미를 본떠서 간식으로 먹으면서 복을 빌었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타이야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그게 언제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타이야키가 일본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 게 1909년 정도 되는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서 조선에도 일본인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됐죠. 거기에 당시에 일본에서 사랑을 받던 간식인 타이야키가 들어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긴 해요. 여튼 그런데 왜 도미가 아니고 붕어가 되었느냐?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도미라는 생선은 너무나 고급 생선이고 흔히 볼 수 없는 생선이었어요.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익숙한 생선인 붕어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컬라이징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이 있고 잉어빵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아세요 혹시? 일단 잉어빵은 붕어빵의 개량된 버전이에요. 이건 대구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여튼 잉어빵이든 붕어빵이든 붕세권, 잉세권에 사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부러워요. 자, 그리고 2장 호떡입니다. 일단 호떡은 중국이 원조예요. 호떡의 호가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래서 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오랑캐,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호주머니, 호두, 호각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호떡도 마찬가지로 오랑캐 호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호떡의 특징이 뭐죠? 겉은 바삭하게 익은 밀가루 반죽에 속에는 뜨거운 설탕이 쫙 녹아내리면서 바삭 달달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아니었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아예 다른 형태였어요. 심지어 이름도 달라요. 정확한 명칭은 호병입니다. 우리나라의 호떡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호떡의 원형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호병이고요. 호병은 중국의 한나라 때 들어와서 특히 한나라 말기와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호병은 당나라에 들어서는 황제, 귀족, 승려, 일반 서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즐겼던 음식이라고 해요. 특히 수도인 장안에는 호병 전문 가게가 생기기도 했고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호병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0년대 화교 출신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인데 이게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됐는데 이 조약이 뭐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그러니까 조선 너거 우리 청나라가 좀 간섭 좀 할게, 약간 요런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청나라 사람들도 조선에 와서 장사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가게를 열고 그때 호병 가게가 생기면서 호병이 막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디테일한 숫자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1889년 서울에 푸싱빵집이 처음 개업하면서 1930년도까지 1139곳의 호병집이 열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시 호병이 조선인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조선인이 주로 모여 사는 곳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화교 사람들이다 보니까 외지인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먹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강도의 주요 표적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교 배척 사건 때 호병집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 시기에도 이 호병집은 인기가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교 출신 사람들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고 하죠. 약간 우리나라의 탕후루 열풍이 불었던 그때 그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호병은 지금의 형태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당시 호병은 화독에 구워서 만들었고 둥근 빵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속재료도 흑설탕이 아니고 고기나 야채류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으로 치면 전병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호떡은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교가 도입한 호병을 한국식으로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름도 흑탕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현지화된 건데 너무 현지화가 잘 된 거지.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야.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설탕을 쓰게 됐느냐? 일단 변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니즈와 산업의 발전이에요. 시장의 니즈는 중국에서는 호병이 한 끼 식사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식의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짭짤한 맛보다는 좀 자극적인 달달한 맛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을 넣고 익히는 게 훨씬 더 만들기가 쉽고 맛도 자극적이니까 효율이 좋았던 겁니다. 거기에 흑설탕이 기름에 섞이면서 녹으면 캐러멜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니즈고, 그 시장의 니즈가 생기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설탕 산업이에요. 제당 산업인 거죠. 1960년대에 제당 산업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들어서 설탕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탕이 점점 익숙해지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비교적 저렴해지기 시작하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호떡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의 호떡이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뭐 도톰하게 해서 기름에 아예 튀겨주는 것도 있고 씨앗 호떡도 있고 뭐 속재료를 아주 뭐 다양하게 쓰기도 하던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옛날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 포장마차에서 기름에 지글지글 익히는 그 얇은 호떡이 가장 좀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묵입니다. 자, 일단 어묵은 흔히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뎅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묵의 일본 표현이 오뎅이다, 그래서 뭐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묵과 오뎅은 엄연히 다른 음식이에요. 오뎅은 어묵 요리가 아닙니다. 오뎅은 국물에 끓여 먹는 요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묵은 내리모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부르는 어묵탕을 오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묵이랑 뭐 무, 곤약 여러 가지 막 넣어서 끓여서 나오잖아요. 그걸 술집에서 오뎅탕이라고 표현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인 거죠. 오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국물에 끓여 먹는 요리를 뜻하는 건데, 오뎅탕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탕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묵의 원조라 불리는 내리모노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 자, 일단 내리모노는 생선을 갈아서 만든 가공식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모노 안에 여러 가지 어묵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뭐 가마보코, 치쿠아, 한펜, 사스마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면 요리 안에 라면 있고 칼국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내리모노 안에 가마보코 있고 치쿠아 있고 뭐 한펜 있고 사사마게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튼 이 내리모노라는 조리 방식은 에도 시대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냉장 기술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생선은 전국으로 나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나, 생선이 왜 이렇게 또 잘 상하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 채널에 초밥 관련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방식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서 익히는 방법도 등장을 한 거예요. 생선살을 발라내고 소금과 함께 갈아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익히는 과정에서 살균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맛도 있어.
어머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그렇게 내리모노가 탄생을 하고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내리모노는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느냐?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은 부산이에요. 아무래도 조선의 본토 중에 일본이랑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겠죠. 부산에 일본인 거주지가 많이 생겼고 어업과 수상 가공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리모노 기술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내리모노가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는 어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묵이 뭔가를 갈아서 녹말을 섞어서 뭉치게 만든 거잖아요. 뭔가를 갈았다는데 그게 바로 생선이었던 거예요. 여튼 이 어묵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가 와요. 바로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당시엔 단백질을 공급해줄 자원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값싸게 만들 수 있었던 어묵을 활용한 겁니다. 어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갈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어종은 상관없었어요. 왜? 칼 거니까. 그리고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왜? 갈았으니까. 그리고 밀가루, 전분 등을 섞어서 몸집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면 포만감도 주면서 단백질도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1950년대 전후면 생선도 굉장히 귀할 때잖아요. 생선의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옛날 어른들한테 그런 말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밀가루 반죽이다 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묵이 원래는 굉장히 비위생적인 음식이다, 뭘 갈아서 넣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묵은 국물이 생명이잖아요. 사실 저도 어묵 국물 먹고 싶어서 어묵 좀 사 먹는 것도 좀 있어요. 막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마법 같은 어묵 국물. 자, 여기까지 겨울철 길거리 음식 3대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뭐 썰은 썰대로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잉.